영미 엄마, 뭐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 내일부터 출근해. 내일? 다시 일하고 싶다더니 잘 됐네. 근데 괜찮은 곳이야? 예전에 일하던 분야랑 비슷해서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월급도 생각보다 괜찮아. 제주도 좋아. 그런 좋은 자리를 어디서 그리 금방 구한 거야? 새1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취업에 필요한 건 다 지원해.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얼른 알아봐야겠다. 여성의 취업을 위한 모든 것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검색해보세요. 문의전화 1544-1199. 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와 함께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공작단 다식도요씨. 저는 중상신정구자 금강기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주세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중문화 좋아하고 문화사 공부하는 미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제시대에 공부하는 하늘보리라고 합니다. 게스트가 뭔지. 아무나 하라 그래서. 네네네. 네, 저 고대사 전공하는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제시대 전공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치민을 잘 갔다 왔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갔다 오고, 저는 북한을 떠올렸어요. 어떤 맥락에서 떠올린 거예요? 이제 곧 북한에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정.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종전선언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하죠. 4월 말에, 네. 4월 27일인가요? 종전선언 하기로 한 날이? 하기로 한 날은 아니죠. 남북회담이 이렇게 된 27일이죠. 거고. 그때 협의를 할 거니까. 네, 그러나 남북관계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북한이 이제 종전선언 이후의 모습이 이제 조금 그려지는 나라가 베트남이 아닌가. 종전선언 이후에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 선생님의 말로는, 여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조약이 이루어지면, 패스포트. 그 이후에는 이제 무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일정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헌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헌법? 왜냐면 지금 헌법상 북한은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종전선언 자체가 국가로서 인정을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이거 법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번에 개헌으로 개헌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개헌을 못 하더라도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이제 잘 되면은 그렇게 가만히 놔둘 나경원이 아닐 텐데. 너무 특정인을 이렇게 꼭 집어서. 요즘 나경원이 너무 핫해가지고. 그 정당이 언제 핫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면. 어쨌든 저는 베트남을 보면서 북한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당연히 이제 현대사 전공자로서 베트남전 관련 답사지도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 오긴 했는데, 호치민을 갔다 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한국이 베트남을 경제적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확히. 드러나는 모습들이.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경우는 CGV가 거의 한 60%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베트남이 인구가 꽤 많죠? 1억. 9,700만 정도. 우리 거의 2배네요. 네. 한국 2배입니다. 그렇게 한국하고 여러 가지 무역 교류가 많아지는 반면에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베트남 전쟁 피해자분들이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죠.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네. 사과를 바란다. 네. 여전히 그 문제는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거죠, 지금 한국과 베트남.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 달쯤 원래 회의에 8월쯤에 저희 만인만세에서 베트남 답사를 제가 기획하고 한배 평화재단과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 진짜입니까? 진지한 건가요? 이거 파롱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한번 한 2박 3일이라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배 평화재단이나 영문연에서 이번에 다음 스토리 펀딩 카카오 스토리 펀딩인가? 거기서 한 게 있어요. 네. 거기 저도 조금 놀랐는데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다낭이랑 나짱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한국군 주둔지였어요. 백호부대 청정부. 네네네. 거기 한국군이 주둔하고 주둔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곳. 입항지였던 거죠. 그죠? 다낭이랑 나짱, 나트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나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쪽 지역이 한국군들 입항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만인만색이 또 그런 거
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아, 성사만 된다면요. 뭐. 그리고 뭐 그거 뭐 어렵지 않죠. 뭐 굳이 한배평화재단과 같이 가지 않더라도 저희끼리라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자. 아니,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돈이. 쌉니다. 아, 그래요? 베트남은 굉장히 쌉니다. 제가 진짜 3박 5일 동안 정말 그 풀로 꽉 차서 정말 호화롭게 놀았거든요. 5성급. 쌀국수 얼마예요? 쌀국수는 싼 데로 들어가면 한 1,800원 정도 하고요. 비싼 데로 가서 먹으면은 한 3만 원. 3,000원. 3,000원. 근데 3,000원인데 그쪽 돈으로 하면 6만 동이거든요. 아직도 엄청 차이가 나네요. 차이 많이 나요. 물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한국이 많이 비싸진 것도 있는 거죠. 네. 뭐 아까 하실 얘기 있으시다고. 저요? 저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인데 좀 있으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05년에 네네. 제가 북한에 간 적이 북한이 아니라 북한에 간 안 적이 되죠. 삭제해주세요. 2005년 가면 큰일 나는데. 네. 고구려 답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압록강 중류역의 지안 지역이죠. 북한 바로 건너편이죠. 그때는 북한하고 소통이 되게 자유로워서 북한 종업원이 있는 식당에도 자유롭게 갔습니다. 그때 묘향산 식당이라고. 거기 가니까 이제 북한 여성분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고 또 서빙도 하더라고요. 네네.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거기 갔었는데 북한 음식이죠, 정확히 그런 거예요. 북한 음식. 예, 한국 음식이죠, 뭐. 가서 이제 뭐 전이랑 뭐랑 먹고 교수들이 안쪽에 이제 앉아서 얘기하고 저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생들이 나와서 그때 여자애 3명, 남자애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여자를 담배 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여자분 3분이 공연을 준비하는 분 같았어요. 네. 무슨 공연을 합니까? 주로 이제 뭐 밴드 공연도 하고. 밴드 공연하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죠. 노래 불러요. 약간 율동하고. 저희는 상해를 갔었는데 상해에도 북한에서 나온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었던데 그때도 저희도 비슷하게 밥을 쭉 먹고 공연을 하세요. 지금도 유경식당이라고 유경 호텔이라고 그 북한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용할 수 있는데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그걸 이용이 금지됐었죠. 그 전에는 아마 이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식당은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대학원생 나와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 3분이 키도 되게 컸어요. 되게 예쁜 분들이에요. 공연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쪽을 보고 되게 쑥닥쑥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니까 말 걸어도 되나 그러면서 말 걸 용기는 없고 그래서 저희끼리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가서 말 걸자. 네. 제가 져가지고 가서 이제 말을 걸게 됐는데 전화번호를 따셨습니까? 일단 말을 걸었죠. 네. 걸어서 저도 뭐 서울에서 이런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소개를 하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되게 공손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저희 쪽 보고 웃던데 아까 무슨 얘기 하셨냐고. 그때는 나름 당찬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했더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때 되게 새로 왔었는데 저기 여자분들 담배 핀다고.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밖에 대놓고 담배를 피냐. 어떤 건 느낌인지. 그걸 딱 듣고서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좀 가부장적이죠. 네.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서 이제. 묘한 기류가 흘렀나요? 네. 그리고 뭐 어디 출신이냐고 저 물어보니까 함흥 출신이래요. 함흥. 네, 이름이 기억납니다. 김혜림 씨.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선생님 요즘에 혼담에 오고 간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거 모르겠고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북한. 근데 그분하고 이메일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때는 가능했어요. 전화번호 어차피 전화해봐야 뭐 받을 수가 없었고, 식당에 전화번호니까. 이 얘기의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번 종정선언도 의미 없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저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함흥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10 몇 년입니까 지금. 남북 관계는 알 수 없다니까요. 곧 만날 수 있을 거 생각해서 저는 이제 메일 정도 주고 받았는데 저 이제 열리면은 한번 찾아갈. 함흥의 김혜림 씨 꼭 한번 찾아가겠다.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많은 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청사진을 많이 그리시는데 이 진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모르죠. 거. 특히 미국 변수가 너무 크잖아요. 트럼프가 또 왔다 갔다 하실 때. 황상폐하께서 너무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시라. 아니 근데 뭐 또 황상폐하께서 노벨 평화상을 또 노리신다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본인이 위기를 주장한 다음에 그 위기를 해소하는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혼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한테 뭘 기대할 줄 몰랐어요. 그러게 되네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북한이나 베트남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또 오늘의 주제랑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또 굉장히 또 빨간빨간 한 주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특집 기획. 사실 저번에도 특집으로 나갔죠? 이익규 선생님. 네.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곧 여름이라 맞은 특집. 빨간맛 특집. 빨간맛. 네. 사회주의 독립운동 특집입니다. 이 벌써부터 녹음실이 빨강빨강 후끈후끈. 네, 위험한 방송. 위험한 방송이죠. 그래서 이 녹음실을 완벽히 빨간색으로 물들어 주실 한 분. 아까 원래 이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원래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몇 안 남은, 이거 맞죠? 몇 안 남은 사회주의 운동사. 맞지 않나요? 일시대 분들 이 말이 제가 틀린 말인가요? 무슨 화석도 아니고 무슨 아니 최근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운동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 아닌가? 많이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상사로 가도 많지 않나요? 뭐 사상사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상사나 뭐 국문학과에서 조금씩 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이제 사회주의 운동사라고 딱 운동을 테마로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안 남은에 덧붙여서 3, 40대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드는 연구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50대 빼면 그러니까 50대 빼면 10명 안 될 것 같은데. 사회주의 운동으로 한정하면은 5손가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좋습니다. 없습니다. 그 정도의 연구자 하늘보리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굳이 이제 저희가 두 명을 다룰 텐데 박헌영과 이재유라는 인물을 다룰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오늘 방송에서 다룰 박헌영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헌영하고 말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사람이죠. 뭐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빨갱이. 국가대표 빨갱이입니다. 그렇죠. 국가대표 빨갱이고 누구라도 박헌영이라는 얘기 들으면 먼저 빨갱이 혹은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빨갱이. 그건 맞습니다. 네, 확실한 빨갱이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박헌영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아하.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또 얘기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또 일부에서는 혁명가로서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만큼 다양한 평가가 엇갈린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오랫동안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박헌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지었죠. 북한에서도 철저하게 지었고 남한에서도 박헌영의 이름을 쉽게 꺼내기 어려웠죠. 남한에서 그냥 책이라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2000년대 이후나 돼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박헌영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한 역사의 한 목판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사라는 영역이 한정해서 본다면은 이 사람의 일대기 자체가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 자체다. 거의 그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 자체라고 막까지 말하면 다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너무 화낼 것 같고 조선공산당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고 박헌영을 들여다보면 조선공산당을 좀 잘 알 수 있다라고 첨언하겠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왜 사회주의인가 지금 왜 사회주의인가 라는 얘기인데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연구자들한테는
이분들이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네. 사실 그 일제 시기까지 사회주의고 뭐 민족주의 계열이고 간에 항일 그 운동 전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렇죠. 당연히 주목받아야 될 분들인데, 해방에 분명히 공헌을 한 분들이죠. 공헌을 한 분들인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 계열이 완전히 적어도 38선,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는 네. 가르쳐서도 안 되고 언급해서도 안 되는 사람으로 됐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박헌영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서 50년대, 60년대에 수청이 되면서 북한 정권 내에서도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제 한국전쟁 끝난 지가 이제 7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의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북한도 이제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 우리가 물론 독립운동가, 민족운동 계열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럼요. 이 사회주의 계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해방에 많은 공헌을 했던 이 사람들이 뭐 당연히 독립운동가 서열, 뭐 훈공서열 이런 데서 완전히 제외가 되고. 서운을 못 받았죠? 예, 아예 못 받았죠. 그 서운에 서운이 한번 바뀌어요, 노무현 때. 바뀌면서 많은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봤는데 박헌영이 왜 못 봤냐면 거기 구절에 뭐가 있냐면 북한 정권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자들 그래도 많이 서운받지 않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구절 때문에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울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취지도 우리가 진짜 새빨간 빨갱이 아니에요? 박헌영. 대표적인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박헌영을.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해방을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도 한번 재평가해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물론 공과 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소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주의 운동이나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해서 네.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없었던 것처럼 취급해왔다는 역사가 되게 길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과를 분명하게 알고 또한 이들의 활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여러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가 있나요? 과가 있죠. 네네네. 과가 없었으면 오늘날 한반도가 분단돼 있지 않았겠죠. 이분들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좀 힘든. 근데 그거는 저는 하나만 더 하면 저희가 사실 사회주의 운동가 한 적이 없지 않잖아요. 김원봉도 했었고 김학철도 했었는데 왜 박헌영 가지고 이렇게 새빨간 빨갱이를 많이 하냐면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공 관계자가 아니거나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김원봉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사회주의자로 봐야 하나 말아야 되냐 논쟁을 했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공산당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로 따졌을 때 우리가 협의로 따져서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진짜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방송에서 다루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팟캐스트를 찾아봤는데 국민라디오 정도 그다음에 몇 군데 더 해서 다뤘었고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역사 팟캐스트에서도 박헌영까지는 많이 안 다뤘더라고요. 김원봉은 많이 다루지만 보통 사회주의 운동가 하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름들이 몇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운형이라든가 여운형. 조봉암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은 해방 이후 활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소위 말하는 극좌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중도적 혹은 우익적으로 넘어와서 나름대로 혁신적인 개혁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조봉암은 그나마 얘기가 되고 있는 편이죠. 남한정부 수립 때도 참여를 했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억될 수 있었던 거였고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교과서에도 굉장히 크게 나오죠. 건준. 그렇죠. 건준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하고. 여운형은 초기에 공산당 활동을 하긴 하는데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이렇게 조공이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활동과는 안 하죠. 서서히 약간씩 거리를 둬요. 고대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회주의자 누가 있을까요? 김일성. 그치. 그렇죠. 김일성 좋죠. 진짜 빨갱이. 그리고 저는 그 중국이나 만주에서 그 항일 운동 전개했던 사람들, 군사 전쟁사 쪽 관심 많다 보니까 뭐 방호산이라든가 뭐 김무정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신선했어요. 근데,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상황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야심차게 어제 또 워크샵 하면서,
이 정도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야심차게 기획을 또 준비 하나 했습니다. 7, 8월 하면서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독립운동가 특집을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다. 이런 또 기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난번 꼰대 특집과는 또 다른. 완전 다르죠. 왜냐면 그쪽은 이제 조금 약간 삐리하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왜 이광수는 삐리하다고 말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옆에 지금 범인선생님 마이크 잡는데. 어쨌든. 범인선생님 뭐 생각나는 사회주의자 있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 이재우가 제일 생각나는데. 이재우. 왜냐면 제가 석사 1학기 때 이걸로 발제를 했거든요. 그때 그 방송 트로이카 가지고 발제를 했었는데. 이재우는 정말 많이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근데 또 재밌는 건 대중서로서 나와 있는 사회주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학계에서 연구도 많이 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근데 대중서가 떡하니 있어서 또 실제로 모르겠어요. 대중분들이 많이 아실지 모를지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특히 역사를 좋아한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책을 한 번쯤은 봤을 것도 같거든요. 그만큼 이재우란 인물의 삶이 드라마틱하다는 의미일 그렇죠. 수도 있죠. 맞아요. 있을 이야기들도 많고. 또 그 안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믿기 어려운 일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대중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방송, 오늘 방송은 박헌영에 대한 얘기 다 했잖아요. 얘기 안 했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그 요새 그 새 여자라고 하는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거리셨구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주세죽이나 허정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나올 겁니다. 네, 그죠? 그 사회주의 연애라고 하는 빨간 연애, 붉은 연애라고 해서 되게 막 방종한 여자 취급을 많이 당해요. 뭐 이렇게 그런 부분보다는 그들이 활동했었던 활동의 이런 부분 되게 치열하게 싸웠었고 그 조선공산당 창당에 이런 데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냥 한 명의 아내, 누군가의 애인 이런 식으로 기억되는 그렇죠. 걸 좀 벗어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박헌영 부인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대중들한테는. 그렇죠. 대중이라고 말하기엔 대중들이 주세죽을 많이 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다냐, 박헌영, 주세죽 놓고 막 그 히히낙낙 비웃는 얘기들도 많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방송 자체가 박헌영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송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남뿐만 아니라 북에서도 완전 개털리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완전 개털리는 거의 삭제됐죠. 그렇죠. 그 이유도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합니다. 삶 자체만 보면 이제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인생에 비해서 박헌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대중들에게 왜곡된 것도 많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천천히 뜯어가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재해석, 재평가, 요런 좀 취지로 한번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사춘기 시절의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강수 때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수는 사춘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부모 세대나 원망 이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춘기 때의 어떤 유년 시절의 기억들 중요합니다. 어땠습니까? 중요하죠. 박헌영은 1900년 5월 1일에 이범석 씨하고 동갑이세요? 갑입니다. 갑입니다. 네네. 나이 세규시오.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299번지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예,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버지는 뭐 박현주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학규라는 사람인데 이 박헌영의 아버지인 박현주 씨가 뭐 농사와 함께 여관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25년 무렵에는 무려 1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1만 N입니까? N하고 원하고 똑같이 통용되는 이 시기의 화폐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N으로 불러도 되고 원으로 불러도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만 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1만 원 정도의 부동산과 동산을 보유했을 정도로 꽤나 좀 사는 집에 자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의 월급이 한 40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부유한 거죠. 신양면 지역 유지인데 그쵸. 이분들 친척이나 아는 인척들 거기 안 사나요 지금?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 티 안 내겠죠. 티 안 내겠죠. 예, 모르는 척 하겠죠. 그나마 최근에야 박헌영 생가라고 이제 거기 뭔가 표지전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은 박헌영 친척이라도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드님이 출가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였으니까 뭐 친척분들은 그냥 지우기 너무 쉬웠겠죠.
좋습니다. 1만 원 정도의 동산부동산 이 정도면은 신양면 신양리에 박현주 씨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금수저죠. 완전 금수저 네. 집안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이렇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단 어린 시절에는 서당을 잠깐 다녔다고 하고요. 계량서당이겠죠 이때면? 그렇겠죠. 네. 그리고 13살이 됐을 때 이제 1912년 대웅 보통학교에 입학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하. 상당히 착실하게 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고 성적 또한 높았다고 해요. 공부 잘했겠죠. 생긴 것도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지 지식인. 똘똘이 스머프. 식민지 지식인 엘리트. 그쵸. 안경 딱 동그라미 쓰고. 아주. 생긴 것도 깐깐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6살이 됐을 때 1915년에 서울로 옵니다. 아하. 서울 경성보통학교 입학해서 5년 동안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다고 해요. 제일 고보입니까? 경성 제일 고보? 제일 그냥 고본 것 같아요. 경성고등보통학교. 그 5년 동안 영어 공부에 매진했다고 하는데 이 박헌영이 상당히 어학에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게 나중에 박헌영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게 아주 그쵸. 발목을 잡아요. 이 YMC 특히 영어를 배울 때 밤에는 YMCA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게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때까지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성적은 1에서 2학년 때까지는 나름대로 상위권을 유지하거든요.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그런 정도였는데 성적표 확인하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전교에서 19등이라고 나오고 2학년 때는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 하여튼 전교 한 20등 안에는 그 정도는 넣거나게 되는 상위권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3, 4학년 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훅 떨어집니다. 50위권 밖으로 떨어져요, 갑자기. 연애를 했나 보네. 연애.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 있죠. 연애를 했는지, 뭘 했는지, 갑작스럽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는지, 이때 성적이 뚝 떨어져요. 그래도 뭐 착실하게 학교를 다닌 편이었죠. 이 정도면은 뿌띠 부르주아도 아니죠. 완전 부르주아. 완전 부르주아의 자식. 뭐 거의 강남 좌파라고 할수 있는 강남 좌파는 지금 청와대에 계신 조국 교수가 가장 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석인가요? 조국 수석? 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회 주제들 많은 거의 대부분이 이랬죠. 부잣집 아들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박헌영과 좀 다른 케이스지만 대부분 유학 가서 일본 유학 갔다 빨갱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선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사를 봤을 때 유명한 혁명가들이나 유명한 이론가들은 좀 있는 집 자식들인 경우가 많아요. 레닌도 그랬고 막스도 그랬고 공부를 해야 이론이 이해되기 때문에 지식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막스님께서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고. 그렇죠. 네. 자기 샤워할 때 빼고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죽을 때까지 그러셨으니까. 보통 다 그렇죠, 뭐. 네.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부르주아의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이범석과 동갑에. 별 다른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 그런 착실한 학생이었지, 이때까지. 그렇죠. 연구자들이 계산하기 딱 좋은,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이 타이밍이 됐어요. 이 타이밍이 됐어요. 어떤 타이밍이냐? 요때 보통 유학을 가십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식민지 지식인 엘리트들은 고보 졸업 시점 즈음해서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가시죠. 일단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일단 일본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겠지. 그 전에 네. 박헌영이 20살이 됐을 때 엄청난 역사적 사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3.1운동이겠죠. 1919년 3.1운동이죠. 네네. 박헌영은 이제 여러 가지 구설을 통해서 이때 자신이 여러 가지 혁명적이라거나 이론적인 어쨌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다고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느꼈다? 네. 이때 당시 하진 않았지만.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기록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구체적 활동 기록이 없어요. 네,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게 이 당시 나 학생이잖아요. 학생이었거나 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 졸업생인 시점에서 3.1운동이 터졌다고 했었을 때 정황상 참여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체포되지 않았다면 실력이 뛰어났거나 뭔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미미한 활동을 뭐 이렇게 전단지 좀 뿌리고 그냥. 근데 이제 20살, 갓 20살 된 사람이면 지금의 어떤 사회적 나이로는 30대 중반 정도 된 건데. 그렇죠. 그다음 고보까지 졸업을 하고 요 정도면 곤데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선에서 물러난 그러니까 후방 지원 정도. 3.1운동 내에서. 그냥 원오브 데미였을 수도 있고. 원오브 데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때 박헌영이 직업적 혁명가로서 그리고 사회주의자로서 나가게 되는 하나의 모티브를 얻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걸 보면
분명히 활동한 것 같아요. 원오브 데미, 나 직업혁명가 해야지라고. 뭐, 없진 않았겠죠. 않았으니까 뭔가 역할을 했을 텐데, 기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네. 이때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정치적인 욕구, 이런 요구들이 분출되는 걸 보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을까를 고민했던 청년들이 만나게 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였다는 것이죠. 박헌영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헌영은 이렇게 3.1운동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 자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나서 여자실혼이라는 잡지의 발행에 관계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좀 불분명해요. 이것조차도 좀 불분명하다. 이게 왜냐면은 1955년에 박헌영이 북한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공판 기록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박헌영이 후에 숙청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돼요. 왜요? 왜냐면 이 여자실혼이라는 잡지가 참 미리사라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와 원더우드라는 선교사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후에 미제 간첩이라는 증거의 중요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이런 민족주의적인 계열의 선교사 계열의 잡지 발행에 지식인 엘리트가 참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또 미제 간첩의 증거로 활용됐다고 하니까 또 불분명하다고 하니 약간 계속 지금 약간 그 간만 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나올 거긴 하겠지만 박헌영이 북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대표 빨갱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중에 북에서 김일성이 간첩 혐의로 처형을 합니다. 미제 간첩으로. 근데 그 연결고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영어를 배우기 위해 YMCA에 갔고 여기서 언더우드를 만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계속 밝혀내는 거죠.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고 또한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박헌영이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 창립에도 가담을 해요. 그건 이 박헌영이 이렇게 어학에 좀 되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거기에 자꾸 왜 영어 자꾸 찌끔찌끔 거리셔가지고. 근데 이게 에스페란토랑 관련을 시키면 뭐냐면 에스페란토가 국제 공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같은 언어를 쓰자. 같은 언어를 쓰자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영어도 약간 그런 맥락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국제 공용어라는 개념도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박헌영 입장에서는 변화한 거죠. 영어라고 이런 걸 선택했다가 소련 말로. 에스페란토는 소련 말은 아닌데. 아니. 나 추후에는 이제 그렇죠. 국제적인 언어를 통해서 세계가 모두가 평등하게 대화하는 세상 같은 게 쭉 나오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박헌영 씨가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었던 그 어떤 추억들이 결국에는 어린 시절의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통 사회주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3.1운동 이후이니까. 그렇죠. 네. 요때까지는 자신도 초철한 공산주의자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어떤 어학이나 요런 거에 좀 맛보기도 한번 해보고 요랬었던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네요. 뭐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유학의 뜻을 품고 1920년 9월 동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동경에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게 돈은 아니었을 것 같고 뭡니까 이게? 이게 명확하게 좀 나타나진 않는데 뭐 그래도 아무리 집이 부자라고 해도 이 유학비를 다 대는 거는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워낙 일본 유학비라든가 학비도 비쌌고 그래서 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고학생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산군 유지 정도로는 동경 유학이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아주 뭐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년의 말에는 일본을 떠나서 상해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3.1운동으로 아무튼 박헌영 인생의 변곡점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크게 변곡점을 굉장히 찍었죠. 크게. 이게 새삼스러운데 3.1운동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식민지 시기의 인물들을 다룰 때마다 본인의 항상 그 어떤 인생 변곡점이라든지 자기 시인의 어떤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조건 3.1운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3.1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유관순 열사 이런 정도로만 표상되는 그런 좀 피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식민지 시기에 일제 시기에 3.1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시기 일제 시대 역사를 한번 바꿔버린 한번 변곡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굵직한 인물들을 다룰 때는 분명히 그런 게 나타나는데 저희 민중사를 또 지향하시는 범인 선생님, 민중들의 입장에서도 3.1운동이 스스로의 인생의 변곡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찍 씨는 연구자로서. 근데 그런 경험에 주는 임팩트는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당시 3.1운동이라는 게 전민족적, 전민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끊임없이 시위와 그 다음에 소요와 경찰서 습격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놓고 사람들이 맞닥뜨렸을 때 뭔가 대중적인 폭발력,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민중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얼마 전 저희가 경험했던 땡땡치고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일반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억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운동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대중운동들, 20년대 딱 들어가면서부터 대중운동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관심 가졌던 동력은 뭐냐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3.1운동이라는 큰 경험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그 하층에서 참여했던 청년들 사이에 그런 말들이 퍼졌었대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성공하고 일본이 물러가면은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모든 땅을 균균해 줄 것이다. 다 나눠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묘하게 공화주의와 사회주의가 섞여 있네요. 그런 식으로 풍문이 떠돌았다고 해요. 동양적 유토피아인 거예요. 땅을 나눠주실 거야. 균분할 거야. 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1운동이 민중들에게 줬던 중요한 영향이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감각을 심어줬다는 게 중요하게 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20년대 이후에 펼쳐지는 많은 대중운동들의 중요한 동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후대 그 시위나 운동 이런 것들도 결국 사회 경제적인 불만들이 누적돼가지고 그렇죠. 동반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불만뿐만 아니라. 저희 소울 선생님이 유일하게 여기서 87을 아마 기억하시는, 뚜렷하게 기억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아니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세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막연히 기억은 나요. 기억나고 치르탄 터지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6.29 선언 할 때까지 그 과정들이 일단은 제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이기도 했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워낙 그 경상도 분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가 나요. 아버지는 거기에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런 또 차이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초기모 시일 때는 저 빨갱이들 뭐 하는 거냐 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제 침묵하시는 거죠. 촛불 시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거 87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겪었던 촛불 시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런 사태만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느낌들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 뭔가 변하는구나 그런 느낌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박헌영으로 돌아가기 전에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불꽃처럼 번진 사회주의운동.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4시간을 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 맥락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년대 한 1910년대 후반부터 그 불꽃처럼 타오르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태동은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고 있었던 러시아, 특히 그 극동 지방, 그러니까 연해주부터 시베리아 근처까지 가는 그 지방하고 일본에서 그 씨앗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게 이제 쭉 동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특히 그 러시아 극동 지방에는 이미 1860년대부터 조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 경작을 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919년 무렵에는 이미 러시아 극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조선인들이 약 20만 명 정도가 된 걸로. 굉장히 많았군요. 네, 되게 많이. 그리고 22년에 그 러시아 공산당의 통계에도 25만 명의 한인들이 극동 지방에 살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변 쪽보다 더 많이 살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많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연해주 지방으로의 이주가 186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연변 지역도 이제 저번에 나오셨던 선생님 이름 스키 선생님. 가명을 또.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아무튼 스키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로는 요 시기 때부터 마찬가지로 연변 쪽에서도 이주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걸로 보면은 더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또한 30만 명. 20만 명. 예, 여기 20만 명 중에는 원래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 조선에서
연해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일 합병이라뇨. 한일 병합? 강제병. 강제병합?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든 강제병합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연해주나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넘어가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헤이그 밀사로 잘 알고 있는 이휘종이나 이상설 같은 사람들도 이 당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한 이동이나 신치호 같은 사람들도 아하. 러시아 지역, 특히 블라디보스톡이나 이 극동지방을 중심으로 10년 활동을 하고 이후. 있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또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유학생들 역시 일본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막스주의, 사회주의 사상들을 접하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 유학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던 유학생들은 뭐 대표적으로는 장덕수나 네. 뭐 김약수 같은 사람들이 이 당시 유학생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고요. 또 나경석이나 김명식 같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 나경석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나혜석의 오빠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면서 점차 사회주의 세력으로서 거듭나려는 그런 이제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는 이때까지는 아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었던 시기니까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그쵸. 사상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연구, 공부하고 이런 사상 공부하고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동적으로는 뭐 가지 일본에서도 크게 뭐 드러난 건 없지만은 일단 지식으로서 사회주의는 그렇죠. 이미 일본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는 거는 언제쯤? 아무래도 이런 사회주의 운동의 씨앗들이 크게 폭발하게 되는 것은 역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라고 볼 수 있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겪은 다음에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 뭐 전 세계가 이미 사회주의의 물결에 휩쓸렸다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1918년 4월 28일 이게 러시아력으로 4월 28일이고 지금 저희가 쓰는 서력으로는 5월 10일에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사회당이 결성됩니다. 이 한인사회당을 만들었던 주요 멤버는 이동희, 유동열, 김립 그리고 여성으로서 한인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볼시비키당에 가입을 하고 간부로 선출됐던 사회주의자인 김 알렉산드라가 유명하신 분이죠. 예, 한인사회당에 함께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미답 선생님도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네. 어제 또 혓바닥에 모탈 다시고 찬양 맞이 안 하셨어요. 이 사실 알렉산드라 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김 알렉산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거의 사실상 한인사회당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원고에도 이동희, 유동열, 김립, 김 알렉산드라라고 써있지만 사실 순서는 김 알렉산드라 제일 앞에 있어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당을 창설하는데 관여했던 사람이고. 혼내신 거예요, 방금? 뭐 순설 있다로 한 거는. 따끔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연해주 지역으로 일본이 출병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한인사회당원들을 대피시키다가 최후의 체포를 당하거든요. 어제 또 털었던 것도 한번 더 털어주시네요. 이거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분의 유언을 그 박시백 선생님이 요새 조선왕조실로 끝내시고 그 35년이라 해서 일제시기를 만화로 다루고 계세요. 거기서 봤던 유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근데 그 유언 자체의 출처는 명확한 그 따님, 할수 있나요? 알렉산드라 김의 따님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고 제가 참고한 건 시사저널에 알렉산드라 김의 전기라고 하는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미화가 됐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약간 거죠. 공문서에 나온 기록은 아니니까. 안중근의 어머니 편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 되게 총사령을 당하는데 총사령을 당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가 원래 법적으로 보장된 뭐 유언 비슷하게 남기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남긴 말인데 마지막 부분만 짤막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걷는 걸음 13걸음을 걷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13걸음을 걷겠다. 어디에 따라서는 8걸음을 걷겠다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왜냐면 조선을 8도냐 13도로 보느냐의 차이인 건데 어쨌든 지금 내가 걷는 걸음은 바로 조선의 13개의 도입니다. 각각의 도에 공산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모든 장애, 바람, 폭풍을 극복하여 프롤레타리아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주며 자본과 지주에게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기적의 꽃을 피워라. 조선의 13도 젊은이들이여 그 꽃을 손에 들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여라. 그것은 그대들의 자랑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후예들이 조선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조선 독립 만세, 소비에트 만세, 볼셰비키당 만세, 세계혁명 만세라고 외치시고 총선을 나가서 들어왔어요. 혁명뽕이 차오르네요, 진짜. 진짜 이거는 저 처음에 이거를 만화에서 훨씬 더 짧게 돼 있었는데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원문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찾았거든요. 근데 민족주의 운동가들하고 마인드가 다르죠. 가치관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다르죠.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일단 국제적인 연합이네요. 연대죠, 연대. 이분 자체가 이미 이때 귀화 한인의 2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거의 러시아인으로 살아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혁명 소련인데 그게 어떻게 러시아? 그 당시는 러시아.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명확하게 세계 국제주의자신 분이죠. 또 소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니. 이때 당시에,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소련인이라고 하는 건. 아직 소련 안 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제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 여령에서 자라고 러시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조국의 인식과는 다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적인 성혁명의 어쨌든 그런 대상, 혁명의 그런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곳으로서 이제 조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에 대한 희망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회주의자들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걸로 얘기를 조선을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주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통한 우리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하고 있었던 거를 좀 보여주는 만세의 첫 번째도 조선 독립 만세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사실 독립을 염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련의 노선도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게 그 주요한 그 전략이나 전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과하는 사회주의자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해방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대립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제국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식민지가 된 나라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 또 그 식민지 제국주의 압제, 결국 자본주의인데 그 자본주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경제적인 하층 계급들, 노동자 계급, 이 사람들의 해방, 이런 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고, 민족주의자들은 뭐랄까요? 일단 외세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그 바운더리가 있고, 그 외세에 의해서 이 자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중, 그러니까 뭐 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계급의식 자체는 뭐 운동가별로 좀 차이가 있죠. 민족주의들 내에서는. 그래서 그 계급의식을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거랑 좀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 연구자들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대칭적으로 놓고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죠.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연구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뚜렷한데 민족주의자들은 사상적 분류가 좀 어렵고 그렇죠. 뭔가 묶을 수 있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다양하니까. 안에서 명백하게 그러니까 독립과 별개로 조선 민족이란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시 용어적으로 봤었을 때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대결 구도로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대립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 세계적인 어떤 연대를 통해서 조선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선하고,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손으로 해야지 왜 외세를 또 끌어들이냐. 코민테른이나 소련을 하나의 외세로 보죠. 그게 항상 이 양자 세력들의 갈등의 주요 원인인 것 같고. 사회주의자들은 또 다른 제국의 앞잡이라고 봐요. 민족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론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사회주의자들은 그거를 이해 못하는 지식이 이제 후달리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단계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바로 그런 분들도 소비에트 있습니다. 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얘기 나오면 뒤에 나오긴 할 텐데.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인사회당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욤 알렉산드라 이분의 희생으로 이동이라든가 김립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져서 상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이후에 상해에서 1920년 5월에는 상해 한국공산당이라는 걸 다시 재조직하고요. 그걸 다시 1921년 5월에는
고려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게 됐는데 등장하셨네요. 이것이 고려공산당. 그 이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상해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태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이때부터 약간 태동기죠, 태동기. 그렇죠. 태동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진짜 제대로 복잡한,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의 뭐 그런 건데, 물론 이제 20년대 후반으로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혼미해집니다, 정도로 진짜. 내부의 여러 조직들이 이합집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쵸.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분열로 망한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들이 이제 흔히들 그쵸. 갖고 있는 오해들인 건데, 사회주의 운동이 이런 분열의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사회주의라는 사상 그 자체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더 좁게 좀 이야기하면 혁명에 대한 방법론이 다들 다르니까. 요런 게 이제 생기는 건데. 그렇죠. 요거를 그냥 현상만 보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어떤 음해와 요렇게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실제로 뭐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물론 그 잘못된 거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사상적 흐름의 차이들이 존재했었다. 그렇죠.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제가 너무 안에서 약간 빨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인 게, 사실은 지금 금강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까 미답 선생님이 얘기했던 국민 라디오에 그 이희재에 있던 이 작가가 김일성과 박헌영을 라이벌 구도로 설명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무식하죠. 거기서 이대로 설명하거든요. 무식하죠. 빨갱이들은 결국 분열로 망했다. 진보는 분열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식해요. 그만하세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열이나 다툼은 아무런 원칙도 없고 어떠한 그런 서로의 차이도 없이 그냥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냥 무의미한 싸움일 뿐이다. 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어떤 방법론의 차이가 이 사람들한테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건 독립 이후에 조선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맥락들이 있는 그런 거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기별로 보게 되면 정세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곧 혁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해방되고 곧 혁명이 올 거고 곧 종전선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럼 이제 곧 우리가 혁명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노선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노선의 차이가 단순하게 그냥 저희끼리 앉아서 떠드는 술자리 이야기들이 아니라 향후 국가 건설의 방향성과 적이 누구냐 그럼 우리 국가에 이런 것들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사실은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투쟁으로 권력 투쟁이나 뭐 서로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처했던 객관적 상황이 이러한 분열의 양상을 좀 가져오게 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역별로 서로 입장들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걸 통과해주는 통합 조직이 해외에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열 현상인 거지 마치 뭐 단순한 권력 다툼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주의자들 원래 그렇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것만 좀 강조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죽기도 죽어요, 근데. 서로 엄청 죽어요. 어쨌든 예스 선생님께서 이제 하늘보리님께서 이 복잡한 양상을 하나씩 풀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박헌영이기 때문에 박헌영과 연결시켜 가면서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동이나 김일 같은 사람들이 상해로 이동해서 한 무리의 사회주의 그룹을 형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러시아 바이카르 지역에서 그 바이카르 지역의 그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이르쿠츠크라는 곳에서 중요하죠. 또 일군의 사회주의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을 소위 얘기해서 이르쿠츠크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상해에 있는 조직과 이름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 이제 1921년 5월에 똑같은 이름의 고려공산당이라고 만들죠. 근데 이게 왜냐면 같은 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고려공산당이라는 이름은 뭐 특정 조직의 그런 이상을 포함한 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자들 다 함께 통합하는 통일공산당의 이름으로서 고려공산당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오리지널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통이라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정통성 논쟁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통성 논쟁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거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이 어떤 원칙이 없고 그냥 서로 내가 진짜 원조다라는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혁명론이라든가 정책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은
상해파는 조선의 혁명을 연속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제를 쫓아내는 민주주의적인 혁명이 필요하고 그걸 달성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단계론적인 인식을 가졌었거든요. 반면 이르쿠츠크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한 방으로 가서 일제까지 같이 격파시켜야 된다. 훨씬 급진적이었네요. 네, 그게 그 사람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냐, 나눠서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서 두 세력 간의 혁명론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혁명론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민족통일전선,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이미 임정이 만들어진 이후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임정을 바라보는 태도로까지 연결이 됐겠네요. 예,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르쿠츠크파는 임정은 그냥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격파 들어가야 된다. 그쵸? 얘네는 격파해야 될 적이지 손잡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상해파는 아니 지금 일단은 민족혁명을 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고서 일제를 먼저 격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입장 차이가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르쿠츠크파가 형성되는 과정은 사실 당시 러시아 적백내전 속에서 한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거칠게 정말 이거 사실 엄청 복잡한 거지만 거칠게 얘기하면 이 상해파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1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러 연해주로 넘어갔다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주류라고 정말 이거 지금 분명히 비판하실 연구자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대중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거치게 말하면 그러한 거고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파 같은 경우에는 귀화 한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한국 독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러시아 혁명했을 때 시각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면 한인사회당 출신의 이 상해파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 배경의 차이는 뭐 거칠게 얘기하셨다고 했지만은 클 수밖에 없죠. 네, 엄청 그 배경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차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이 두 세력들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는 이제 이런 대립들이 이후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소호 선생님이 이르쿠츠크파 얘기가 나오면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드시네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요. 전 좀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독립운동을 하는가, 어떤 동기에서 하는가라는 점을 얘기할 때 당시에 이제 조선이 망했지만은 여전히 뭐 친분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상위층과 뭐 하위층 이런 그 계급 갈등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 이후에도 쭉 있었고 분명히 못 먹고 못 살고 대우 못 받고 하던 사람들은 이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뭐랄까 계급 해방 그리고 평등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기 어떤 계급 해방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예, 많았는데 지주계급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돈이 뭐 많지는 않더라도 이제 하층민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뿌띠부로 좋아지.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득 기득권을 갖다가 외세라고 하는 일제에 의해 빼앗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계급 해방보다는 이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선에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투신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의 갈등이라는 게 결국은 이 나중에 이르쿠츠파니, 상해파니, 또 뭐 민족주의 뭐 계열의 운동하니 이런 데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뭐 사성적인 차이, 뭐 아까 이제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결국은 왜 내가 운동을 하는가, 내가 어떤 동기에서 하는가에 대한, 그렇죠. 네, 그 동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동기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저는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방점을 찍으면 처음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법론, 세계관, 혁명의 동기로 갈라지지만 이렇게 갈라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다 보면은 밑바닥이 드러나면 감정이 쌓이지. 감정이 상기지. 그건 감정의 골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르쿠츠파다. 그럼 서로 대화를 해보고 그런 이론은 틀렸어. 넌 잘못된 거가 아니라 이르쿠츠파? 저 새끼 나쁜 새끼네. 라고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주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뭐 그 코민테른에서 보내준 돈에 대한 갈취 사건이나 뭐 서로 나중 가면은 뭐 공격하는 사건도 있고 칼빵을 놓으시죠. 예, 칼빵도 놓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미 그리고 자유시 참변 여기 다루진 않겠지만 자유시 참변이라는 이 두 파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한 역시 사실인 거죠. 이런 것만 근데 이런 현상만 놓고 이제
진보는 분열로 망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거칠다. 지금 너무 좀 핑계가 길었어요. 핑계 너무 기니까 요런 어떤 갈라진 상태에서 중요한 건 박헌영이 이때 그렇죠. 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름 헌영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상해 지역 역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계기는 아까 미더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스크바에서 보내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가질 것이냐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이 펼쳐지고 거기서 서로가 오리지널인데 네, 거기서 이제 사실 이 다툼은 이르쿠츠크파보다는 상해파 내부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다툼 끝에 크게는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박헌영은 여기서 이르쿠츠크파 쪽에 가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르쿠츠크파에 가담한 박헌영은 1921년 고려 공산 청년당 상해회 비서로 활동을 했는데 이 고려 공산 청년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 조직에는 공산 청년당이라는 청년 조직이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국에도 있는 겁니다. 네. 청년회라는 거예요. 청년회. 공산당 아래에 있는 청년회예요. 네. 거기에 이제 어쨌든 책임자로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 급이 있는 겁니다. 청년 모임에서 지금 장인 거죠. 여기서 비서는 저희 생각하는 사장님 비서. 그게 아닙니다.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 당시 비서라고 불렀어요. 김정일, 김정은도 비서부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에서 운영했던 사회주의 연구소라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막수주의나 여러 가지 이런 혁명 이론들을 배우고 힘쓰는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무렵 박헌영의 평생 동지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김다냐, 임원근 등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르쿠츠크파 아래에 있는 공산당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고 같이 활동하던 인물이 박헌영과 김다냐와 임원근 이런 사람들이 이때 같이 이제 만나게 되고 같은 사상을 가진 혁명 동지로서 뭉치게 되는 것이죠. 부부도 이때도 결혼도 이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도 이제 상해로 유학 갔던 주세죽과 만나게 되는데 유명한 주세죽. 네, 주세죽은 함경남도 함원군 출신으로 3.1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21년 4월에 상해로 유학을 왔는데 이때 박헌영과 만나게 되면서 후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주세죽은 아까 얘기를 이제 미답 선생님이 잠깐 해주신 것처럼 주세죽이라는 인간 자체가 투철한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이때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박헌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지만 오늘은 주세죽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굳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기회가 되면 요거는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는 아마 따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상해에서 박헌영들이 만나게 된 이 인연들이 이후 박헌영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다가 박헌영은 21년 8월에 북경으로 건너가서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이라는 걸 건설하고 이 중앙총국을 국제공산청년회의 정식 한국집으로 승인받는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박헌영과 코민테른의 오랜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지점이죠, 여기가.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고려공산청년, 그러니까 고려공청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회는 이르쿠츠크파 아래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단독적인 조직입니까?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국제적 조직이 되죠. 국제적 공인 조직인 거죠. 다만 이것은 복잡하지만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갈등이나 이런 것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청년회 모임이라는 걸로 독자적인 하나의 청년회를 만들어서 국제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청년회 모임을 만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공산당이 식민지 조선 내부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기도 한 것이죠. 오케이. 이제부터 약간 이제 소련과 직접적으로 코민테른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박헌영은 중국에서 이렇게 고려공산 청년을 만들고 이것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1922년 4월 김다냐, 임원근 등과 함께 지금 단둥시로 불리는 중국 안동지방에서 국내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또 안동 하면은 또 범인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이 밀수랑 밀정이 제일 많다는 애가 제일 많아요. 불온한 도시죠. 불온한 도시. 수입. 그러고는 이 조선인들의 국제 공산주의에 가담하는 걸 박헌영이 거의 주도했다고 해도 이 시기에는 사실 박헌영의 영향력이 컸죠. 상해 지역에 있던 청년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1922년이면 이제 한 23살 정도 그쯤 됐을 때니까 요때 이제 사회적 나이로 보면은 이제 요 정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단위 정도들은 이제 본인이
오야붕이라 표현할 뻔했네요. 일치시기를 다루면서 네. 수장으로서 그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급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당시 거죠. 책임비서. 그래서 이제 단둥 지역에서 박헌영과 김원근, 김단야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은 셋이 다 같이 오다가 한꺼번에 잡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 명씩 들어가자 해서 가장 먼저 첫 타자로 선정된 것이 바로 김단야였습니다. 김단야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 박헌영, 임원근 순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출발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출발한 김단야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신의주까지 도착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신의주에서 서울로 가기 위한 표까지 사요. 그리고 신의주에서 좀 떨어진 조그만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경찰에 잡힙니다. 매복해 있었나요? 아마 정보를 탐지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안동에 밀정이 많아서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좋아요. 김단야가 잡히게 되자 그 출발을 대기하고 있었던 박헌영과 임원군은 출발도 못 해보고 단둥 지역에서 잡혀보고서 앞선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냥 바로 네, 바로 잡히는군요. 바로 왜냐면 취조를 하고 고문을 해서 어쨌든 그들의 집결지를 알아냈기 때문에 숙소를 바로 들이쳐서 가 불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고문을 이기는 인간이 사실 드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박헌영, 임원군, 김단야는 국내를 들어온 계획을 세웠지만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이때 이제 처음으로 뭔가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 운동 그쵸. 일정으로 네. 대학에서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지하에서 활동하다가 그렇죠. 뭐 경찰한테 잡히고 뭐 그런 성장 과정 보여준 것 같네요. 지금 비서실장. 나중에 뭐 민주당에서 한 자리 그런 하고 거죠. 뭐 그런 거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변장의 달인. 변장의 달인. 특히 여장, 진짜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장의 달인으로.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으신 청와대 얘기 또 한번 또 해주고 넘어가야 팟캐스트 순위가 올라. 어쨌든 이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깜빵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네요. 이제 체포된 세 사람은 뭐 당연히 일제 경찰에 집요한 신문과 여러 가지 뭐 고문 같은 거에 시달렸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 하나의 전략을 짭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사회주의 선전을 하려고 조선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 뿐 어떤 지하 조직이나 그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공부한. 그쵸. 그냥 조선에서도 네. 사회주의 공부시키려고. 그 단순한 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나 포장을 함으로써 학생인데 상해 갔다가 사회주의 좀 공부하고 왔다. 그래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경력들이나 국제 공청의 그런 승인을 받았다거나 한국에서 지하 조직을 만들려 했던 목적들을 가리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1920년 5월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정도를 선고받고 평양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고 알려져요. 이때가 나이 이제 박헌영 나이가 24살이었죠. 뭔가 이런 복역 기록도 하나 있어야죠. 나중에. 그럼요. 복역 기록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또 내세울 수 있는.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쵸. 이제 국내로 압송이 돼서 이제 국내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한 1년 6개월 형을 살고 24년 1월 19일에 이제 이 세 사람이 만기지 출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상해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국내에서 활동을 서울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후의 시기. 네.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찰나 같았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국내에서 대규모로 활동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식민지기 안에서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서울 땅에서는 유일한 시기 아닙니까 그때가? 그렇기도 하고 박헌영 개인으로 봐서도 리즈 시절이죠. 있을 때가 진짜. 그렇죠. 근데 왜 삐딱하게 30년대 이후는 다 지하 조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해방공간까지 생각을 해방공간에 정말 그건 더 찰나 같아요. 너무 찰나 같아서 안 칠렵니다. 뭐 그렇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의 사회주의가 가장 꽃피었던 시절. 1920년대 중반까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초중반 그때 그러니까 어쨌든 요 시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왜냐면 가장 빛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사실 조금 더밖에 나아갈 수 없는 게 5년 정도 더 살아요. 해방 이후에. 크게 오래 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국가대표 빨갱이가 해방 후에 왜 북한에서 팽당할 수밖에 없었나. 요 얘기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만색 역사공작단 금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